혹한 고령자를 읽고 여러분은 말버릇을 고치면 운명이 변한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한 연구에 따르면 내가 했던 말의 95%가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호수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듯 말의 파장이 내 운명을 결정짓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말을 자주 하면 인생이 풀릴까요? 정확히 반대입니다. 말을 하지 않아야만 인생이 풀리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생각도 들지 않나요? 침묵 좋죠. 근데 요즘 속병 날 일이 너무 많아요. 참으면 병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히 침묵하라는 것이 아닌 잘 배운 사람들은 꼭 지키는 5가지 말습관과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기술 딱 한 가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인생을 보내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라 확신합니다. 영상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절대 사생활을 털어놓지 않는다. 우리는 때때로 친하다는 이유로 상대방에게 모든 것을 말하게 됩니다. 속에 묵혀놨던 사생활을 모두 털어놓으면 그 순간은 후련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말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말한 것을 두고 후회한 적은 있어도 침묵한 것을 후회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나의 속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는 후련할지 몰라도 뒤를 돌아보면 후회하게 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그 친구는 다른 친한 친구에게 내 사생활을 얘기할 수 있기 때문이죠. 특히나 모임이나 동호회 자리에서는 절대 사생활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편안한 자리라 나를 다 이해해 줄 것만 같지만 말은 하다 보면 계획에 없던 말도 튀어나오고 오히려 실수가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어? 라는 질문에 대해 너무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방어막이기도 하면서 상대방에게도 불필요한 정보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처럼 나를 떠보는 질문들이 많아도 절대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일부러라도 업무나 외부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짜증 화법을 하지 않는다. 대화를 해보면 가슴이 뻥 뚫리듯 시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대화할수록 속이 답답해지는 사람이 있고 더 나아가 짜증을 유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시원한 화법을 사이다 화법, 답답한 화법을 고구마 화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짜증을 유발하는 화법은 짜증 화법입니다. 고구마 화법까지야 참을 수 있다 해도 짜증 화법에 이르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대화를 할 때 지켜야 할 원칙과 요령은 많지만 무엇보다도 상대를 짜증나게 하는 대화 방식은 절대로 피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말하는 게 짜증 화법인지 따져보겠습니다. 짜증 화법에는 다음 4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말 가로채기. 대화할 때 짜증을 유발하는 으뜸은 말을 가로채는 사람입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못하고 중간에 끼어듭니다. 성급하게 틈만 나면 말을 가로채서 훅 들어옵니다. 이러면 운전 중에 끼어들기를 당하는 것처럼 신경질이 나는 건 당연합니다. 짜증이 솟구칩니다. 때로는 말을 좀 끝까지 들어봐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둘째, 토달기. 무슨 말을 하면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란 협상도 논쟁도 아닙니다. 그냥 떠드는 수다, 잡담이 주류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말해서 즐겁고 들어서 기분 좋으면 그만입니다. 그러니 대충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지 말도 안 되는 소리 운운하며 깐깐하게 따지면서 토를 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옳은 판단, 좋은 지적이면 참을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자기 주장이 강하고 고집과 억지를 부립니다. 토다는 사람과 대화하면 짜증을 넘어 정말 토 나옵니다.
셋째, 깐족거리기. 소위 염장을 지르는 겁니다. 은근히 약을 올리고 부하를 돋우는 화법입니다. 농담을 하더라도 아픈 곳을 찌릅니다. 상대의 마음을 핥힙니다. 올해는 담배를 끊기로 했어라고 말하는 친구에게 내가 계획만 잘 세우지 실행에 옮긴 적 있냐 라며 태클을 겁니다. 이번에 일이 잘 안 됐는데 라며 의기소침한 친구에게 위로는 못할 망정. 언제는 성공했냐 라며 신경을 건드립니다. 이 아이스크림 너무 달달하는 말에 그럼 아이스크림이 달지 쓰겠냐 라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 정말 싸가지 없습니다. 넷째, 자기 말만 하기. 대화를 독차지하고 끊임없이 길게 말하는 사람. 계속해서 남을 가르치려 하고 시종일관 잘난 체합니다. 당연히 짜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은 하지 않을수록 더 품격이 올라갑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주위에 그런 화법이 습관화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말끝마다 토를 달고 시비를 가리며 자기의 의견을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선선히 넘어가지 않고 반대의 의견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들이받습니다. 때로는 빈정거리고 깐족거립니다. 그런 사람과 대화를 나누면 속이 답답해지며 짜증이 납니다. 자칫하면 논쟁을 일으켜 나중에는 말싸움으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대화 상대로 좋아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기서 잠깐 혹시 나 자신이 짜증 화법을 구사하는 건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대화를 할 때마다 위에 열거한 4가지를 점검하면서 스스로 급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세 번째, 나였으면을 굳이 말하지 않는다. 인생의 지혜가 담긴 책, 탈무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혀끝까지 나온 나쁜 말을 내뱉지 않고 삼켜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에서 가장 좋은 음료다. 말 한마디로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고, 관계를 멀어지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을 하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 어떻게 말하는지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언제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가이다. 즉, 더 많이 말하고 싶어 할수록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해버릴 위험이 커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탈무드에서 말하듯이 나였으면을 말하고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상대는 충고를 원하는지도 않는데 내 생각을 말하게 되면 상대는 내 진심은 몰라주고 어줍잖은 생각으로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럴 때는 이 말을 연습합시다. 너는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상대는 오히려 위로를 받는 기분이 들 것입니다. 힘 하나 안 들이고 상대를 내 편으로 만드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입니다. 네 번째, 참갑이나 주소를 하지 않는다. 꼰대는 자신이 항상 옳다고 믿는 나이 많은 사람을 말합니다. 이 한마디면 옳은 말도 괜한 참견과 잔소리로 둔갑합니다. 대화술과 관련하여 꼰대 소리 듣지 않으려면 꼭 지켜야 할 원칙. 즉 꼰대 금지 6계명을 만들었습니다. 기억하기 쉽도록 참, 갑이나 주, 소라는 말로 만들었습니다. 참갑이나 주소라고 기억하면 좋을 것입니다. 복잡하게 화술의 모든 것을 말할 필요는 없고 이 수칙만 잘 지켜도 꼰대가 아닌 품격 있는 선배나 어른으로 대접받을 것입니다. 참견하지 말자. 나이를 먹는 동안 경험이 많아졌고 인생살이에 험한 꼴도 많이 보아온 탓인지 나이든 이들은 쓸데없는 걱정과 노심초사가 많습니다. 그러니 후배나 젊은이들을 보면 알게 모르게 콩나라, 팥나라 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참견, 그것이 바로 꼰대의 대표적 언행이니 삼가자는 것입니다. 가르치려 하지 말자. 참견하다 보면 자연히 가르치게 됩니다. 설문조사에 의하면 꼰대의 특징 첫째가 참견하기를 좋아하며 허세가 있고 가르쳐주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건 그런 게 아냐라며 훈계합니다. 나에게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직업병입니다. 늘 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뭔가를 가르치는 강사라는 직업이다 보니 부지불식간에 자꾸 가르치려는 경향이 있고 버릇이 된 듯합니다. 우리 젊은 시절과 비교해보면 요즘 젊은이는 똑똑해도 너무 똑똑한데 무얼 가르치겠습니까? 괜히 품격만 떨어뜨립니다. 비난하지 말자. 이것도 앞에서 이미 다뤘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러면 비판의식이 충만하다 할 수 있지만 나이 들어 그러면 주책입니다. 남 탓하고 비난하는 말이 많아지면 바로 꼰대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난의 강도가 높을수록 품격의 수준은 더 떨어집니다. 나 때는 말이야라고 말하지 말자. 이것도 이미 앞에서 다뤘습니다. 이런 말을 자주 하면 꼰대의 말버릇이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라테 커피에 빗대어 라테 이즈 홀스라며 빈정거리는 것입니다. 나 때는 말이야라며 옛날 이야기 하기보다 미래에 대하여 말할 줄 알아야 품격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 선배들의 과거 경험담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읽고 배우려는 위인들의 이야기에서부터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 사례, 리더십 사례가 결국은 다 옛날 이야기이고 나 때는 말이야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보인지 단순한 꼰대의 추억담인지에 따라 품격이 달라질 것입니다. 주절주절 말을 많이 하지 말자. 자고로 늙으면 지갑은 열고 입은 닫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절주절 말이 많아지면 젊은이들은 귀를 닫을 것이요, 소통은 물 건너갑니다. 따라서 대화의 주도권을 젊은이에게 넘겨주고 조용히 경청하는 일이야말로 매력 있는 어른이 되는 지름길입니다. 소리를 높이지 말자. 나이 불문하고 말을 할 때 목소리가 커지는 것만큼 품격은 낮아집니다. 원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목소리를 높여 말하는 습성이 있는데 젊은이가 큰 목소리로 말하면 힘차고 열정적으로 느껴지지만 나이 든 사람이 그러면 주책 없고 개념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따라서 의식적으로 목소리를 낮추는 화법을 구사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독독독을 하지 않는다. 첫째 독점하지 말라. 밑도 끝도 없이 대화를 독점하며 혼자 떠드는 것은 정말 징그럽습니다. 얼마 전 식당에서 옆에 식탁에 앉아있던 젊은 여성. 친구들과 어울려 대화를 하는데 목소리에 높낮이도 없이 일정한 톤으로 쉴 새 없이 말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을 정도로 숨도 쉬지 않고 말하는 듯합니다. 대단한 입담입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좋은 사례를 발견했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이 좋은 화술이 아니면 물론입니다. 다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말 꽤나 한다는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제발이지 대화할 때는 독점하지 마세요. 강조하지만 대화란 주거니 받거니 티키타카 하는 것입니다. 둘째 독선하지 말라. 자기 주장만 옳다고 핏대 올리지 마세요. 대화란 적당히 주장하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입니다. 설령 상대가 좀 빗나간 말을 하거나 의견이 다른 말을 하더라도 일일이 따져가며 옳고 그름을 심판관처럼 말하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건 잘난 것도 아니고 탁견을 가진 것도 아닙니다. 특히 정치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독선적인 사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냐 좌냐에 따라 상대를 아예 적군 대하듯이 눈까지 부라리며 핏대를 올립니다. 자기 생각만 옳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독선에 빠지고 결국 불통이 됩니다. 셋째 독설하지 말라. 성질이 그러니까 이혼했지. 성깔이 그러니 승진을 못했지. 대화 중에 상대방에게 밀린다 싶었는지 그렇게 쏘아붙이는 사람을 봤습니다.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해도 독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대에게 상처가 되도록 아프게 찌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상과 어조에서부터 도끼가 묻어나옵니다. 대화는 말을 부드럽게, 내용도 부드럽게 하는 게 좋습니다. 대화에서 당신이 밀린다 싶으면 밀려주는 겁니다. 대화를 나눈다는 것이 생사를 거는 것도 이기고 지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도끼를 품고 악다구니 써서 설령 이긴다 한들 결과는 뭡니까? 품격만 깎이고 정만 생기는 것이죠. 아무리 기억력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쯤은 대화할 때 머릿속에 떠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정도만 실천해도 대화 상대로 손색이 없습니다. 나는 이런 식의 요령을 계속 생산해내며 유튜브를 통해 수시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요령은 이렇게 간단하고 기억하기 쉬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는 사람에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될지 모르나 내 딴에는 머리 싸매고 끙끙거리며 궁리해낸 귀한 결과입니다. 공식 하나로 대화를 완전히 정복할 수는 없으니 상황에 따라 기억나는 공식을 떠올려 대화에 활용하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말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는 한 가지 기술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에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습관입니다. 꼭 실천해 보세요. 천천히 말하기. 너무 싱거운가요? 그러나 이 원칙을 지키기가 생각만큼 쉽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이 스트레스 없이 말하면 좋겠습니다. 에서 천천히 말하기를 권합니다. 말이 빠르면 호흡이 얕아지고 저산소 상태가 되면서 두뇌 회전이 말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언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생각보다 말이 먼저 튀어나갈 테니까요. 그럼 말을 천천히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첫째, 말을 천천히 하면 목소리가 낮아지고 정중하게 됩니다. 이건 뭐 설명할 필요도 없이 여러분도 충분히 수긍할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보면 금방 납득이 됩니다. 말을 빨리 하면 자연스럽게 목소리가 커지고 경망스럽게 되니까요. 둘째, 말을 천천히 하면 품격 있게 보입니다. 생각해보세요. 지위 높은 사람, 품격 있는 사람 중에 말을 빨리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던가요? 그들은 남들이 보기에 폼을 잡는 것처럼 말을 느릿느릿 천천히 합니다. 원래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말을 빨리 하는 것입니다. 셋째, 말을 천천히 하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말을 빨리 하면 뭔가 조급한 것 같고 후다닥 거짓말로 남을 설득하려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말을 빨리 하는 경우와 천천히 하는 경우를 비교해 상상해 보세요. 어느 쪽에 신뢰감이 더 갑니까? 넷째, 말을 천천히 하면 감정이 조절됩니다. 말을 빨리 하면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솟구치게 되고 그러면 말도 더 빨라지는 악순환에 걸립니다. 나중에는 숨이 찰 정도로 시근덕거리며 말하게 됩니다. 대화하면서 감정이 격해지거나 조급해질 경우 의도적으로 말을 천천히 해보세요. 확실히 감정 컨트롤이 됨을 실감할 것입니다. 다섯째, 말을 천천히 하면 말실수를 줄입니다. 당연하죠. 말을 천천히 한다는 것은 생각하면서 말할 여유를 갖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단어 하나, 표현 하나라도 곱씹어보면서 그 단어와 표현이 상대에게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 예상하면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그만큼 말실수가 적어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섯째, 말을 천천히 하면 목소리도 좋게 들립니다. 이것은 실질적이고도 심리적인 것인데 천천히 말하면 자연히 목소리가 낮아지기에 같은 목소리라도 품격 있는 좋은 목소리로 느껴지게 됩니다. 일곱째, 말을 천천히 하면 말을 잘한다는 인상을 줍니다. 앞서 열거한 6가지를 다시 살펴보세요. 그것은 곧 말 잘하는 것의 구성 요소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을 천천히 하는 것만으로도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게 됩니다. 일단 말을 못한다는 인상만 주지 않아도 성공 아닌가요? 말을 천천히 하라. 매우 상식적인 것 같지만 매우 유용한 규칙입니다.
말버릇이 원래 빠른 걸 어떡하냐고요? 천천히 말하기를 타고난 사람이 아닌 한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천천히 말하다가도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말을 빨리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왕도는 없습니다. 말을 천천히 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화술인지를 깊이 인식하고 대화하는 과정에서 수시로 말을 천천히 하자고 다짐하면서 말의 속도를 조절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습관화될 때까지 말입니다. 책 곁에 두고 방송 이어갑니다. 끝으로 책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말은 곧 마음이다의 주제로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대화를 잘한다는 게 뭘까요? 일단은 자기의 의사를 잘 전달하고 상대의 의사를 잘 전달받는 것입니다. 같은 말을 하고도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며 호감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말을 하는 것이 대화를 잘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 수많은 요령이 소개됩니다. 수백 가지, 아니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책도 엄청 많습니다. 교보문고에서 대화법을 검색했더니 11,000권이 넘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 많은 대화에 관한 책 그리고 그들 책에 담긴 대화의 요령 중에서 당신의 기억에 있는 요령은 몇 가지나 됩니까? 또한 기억하고 있는 방법 중에서 대화할 때마다 실천하고 있는 요령은 또 얼마나 될지 잠시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의 사람은 하던 대로, 습관대로 별 생각 없이 대화합니다. 책에 쓰여 있는 대화의 기법을 기억해내며 대화를 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자기 관리가 철저한 사람이 아니고는 그냥 자연스럽게 말입니다. 그것이 대화의 현실입니다. 그런 당신에게 대화할 때마다 기억해낼 요령 딱 하나만 추천하라면 나는 서슴없이 이것을 권합니다. 화술보다 심술. 이 어록은 오래전에 내가 처음 사용했던 표현으로 대화든 연설이든 말하는 테크닉의 제일조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말을 잘하려면 기술과 요령을 발휘하기 전에 마음보부터 바르게 가지라는 의미입니다. 이것 하나가 수십, 수백 가지의 화법의 바탕을 이뤄야 좋은 말을 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원래 심술의 사전적 의미는 짓궂게 남을 괴롭히거나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못된 마음, 온당하지 않게 고집을 부리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나는 말하는 기술, 즉 화술과 관련해 심술을 두 가지 의미로 활용하라고 권합니다. 첫째는 말을 할 때 사전적 의미 그대로의 못된 마음, 즉 심술을 부리지 말라는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둘째는 화술이 말하는 기술이라면 심술은 마음의 기술이라 해석하여 화술을 발휘하기 전에 마음 씀씀이, 마음가짐부터 선하게 가져야 한다는 긍정의 의미입니다. 화술의 대칭어로 그렇게 의미를 부여한 것이니 원래의 뜻을 따지지 말고 그대로 받아들여 마음에 담으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화보다 심술을 강조하는 것은 말이란 마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자고로 언의심성이라고 했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요, 울림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교묘하게 말의 기술을 발휘해도 정말로 심술을 부리려 하거나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말한다면 결코 좋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소리는 번지르르 할지언정 그것에서 느끼는 감정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화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선배나 상사와 대화를 나눌 때 마음 한편에 에이, 꼰대 라는 부정적 심술이 작동하고 있다면 그것이 알게 모르게 대화에 묻어 나오게 되고 묘하게도 그것이 상대에게 전달됩니다. 뭐라고 콕 찍어서 표현하지는 못하지만 말입니다. 마음보가 좋지 않고 생각이 삐딱하면 설령 상대를 칭찬하더라도 어딘가 가시가 있음을 상대가 알아차립니다. 글로 써놓으면 똑같은 말이라도 미묘한 말투의 차이에서 그것을 감지합니다. 유머를 구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유머가 나오지 못하고 상대의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나이 50쯤 됐으면 못된 마음으로서의 심술을 버릴 때가 됐습니다. 아직도 세상과 사람을 삐딱한 시선으로 보고 대한다면 그건 미숙한 것이고 아직도 철이 들지 않은 것입니다.
애송이일 뿐이지요. 이제 삐딱한 심술을 버리고 두 번째 의미의 심술, 마음의 기술을 발휘해야 합니다. 상대를 긍정의 눈으로 선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지불식간에 좋은 말, 좋은 표현이 나오게 됩니다. 말이라 나 다르고 다르다고 하지요. 그 미묘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입니다. 호의와 선의를 가진 마음, 상대를 도와주려는 마음, 상대를 이해하려는 마음, 상대를 감싸는 마음, 긍정의 마음을 갖고 대화에 임하면 자연스럽게 서로 소통하게 되고 공감하게 됩니다. 그럼으로써 즐겁고 생산적인 대화가 될 수 있습니다. 심술, 이것이 대화를 할 때마다 반드시 되새김질할 화술의 핵심입니다. 곁에 두고의 짧은 생각. 강원국 작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말이 곧 그 사람이어야 한다. 내가 하는 말이 곧 내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의 한계가 곧 내 인생의 한계이기도 하죠. 저는 모든 상황에서 침묵하진 않습니다. 저와 말이 통하고 저와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는 어느 정도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처럼 삶의 어려움과 스트레스 앞에서 모든 것을 참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자신에게 또 우리가 속한 세계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나와 다른 사람과는 굳이 대화를 나누지 않는 게 좋습니다. 긍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부정적인 말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이죠. 우리의 말버릇을 조금씩 바꾸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운명을 한 단계씩 만들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변화는 아니지만 꾸준한 노력이 있다면 더 좋은 운명이 다가온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책 50의 말